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중에 평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왜 하필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소리 없이 울부짖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삶은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그 원망이 가슴속 깊은 곳에 돌처럼 박혀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기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1953년 겨울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아직 전쟁의 상처로 울고 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폐허 위에 지은 흙집, 구멍난 지붕으로 별빛이 새어 들어오던 그 집에서 박순분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했고, 아버지는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밥상을 걷어차기 일쑤였습니다. 그게 순분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깨진 밥그릇, 어머니의 등, 그리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순분이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어머니 품에 숨을 줄 알았고, 동생이 울기 시작하면 얼른 등에 업어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져야 아버지의 주먹이 덜 날아온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몸으로 아이답지 않게 어른의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학교는 다닐 수 있었지만 도시락은 늘 비었습니다.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보자기를 풀어 밥을 먹을 때 순분이는 운동장 구석에서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창피해서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가난은 사람을 스스로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순분이의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슬픔보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머니 혼자서 우리를 키울 수 있을까? 11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픔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당시의 순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날의 자신이 불쌍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아니, 강한 척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남의 집 밭일을 나갔고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어도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분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울면 안 된다. 티내면 안 된다. 중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순분이는 12살에 마을 아래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실을 잣고 기계 소리에 귀가 멀 것 같은 공장 안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건 팔자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공장 기숙사 좁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나보다 따뜻한 방에서 밥을 배불리 먹고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있겠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은 그렇게 순분이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순분이는 선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는 분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창호. 읍내에서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는 총각이었는데 얼굴은 반반하지 못했어도 눈빛이 맑고 말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창호는 말했습니다. 내 가진 건 없지만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걸 부끄럼 없이 말하는 사람. 그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순분이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은 마을 회관에서 간단하게 치렀습니다. 하얀 한복 한 벌이 예복이었고 하객이라야 어머니와 동네 어른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느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살림을 차렸습니다. 월세 단칸방이었지만 둘이 함께하니 그마저도 포근했습니다. 창호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돌아와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순분이도 가게 일을 도우며 처음으로 제 삶을 꾸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준이라 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순분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내 손을 잡고 나왔다는 것.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것을 겪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딸도 하나 더 태어났습니다. 살림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고 창호의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부터는 괜찮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6살이 되던 해여름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순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이를 업고 버스를 탔습니다. 차비를 아끼려고 2 정거장을 걸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그게 기도인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그냥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은요. 민준이는 열흘을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순분이는 그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어떤 신이든 어떤 존재든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퇴원한 민준이는 한쪽 귀의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또래들한테 놀림을 받았고 학교에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분이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아이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높고 푸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순분이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분이의 나이 38, 창호가 사업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구멍가게를 팔고 작은 식품 도매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순분이는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겨우 먹고 사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처음 2년은 잘 됐습니다. 거래처도 늘고 직원도 2명 생겼습니다. 순분이도 조금씩 안심했습니다. 창호가 옳았구나. 이제 정말 좋아지는 건가 보다. 그런데 3번째 해 겨울 가장 큰 거래처가 부도를 냈습니다. 그 업체의 외상으로 넘긴 물건값이 그들의 전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통장 잔고가 0이 됐습니다. 빚이 시작됐습니다. 이자를 막으려고 친척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줬지만 2번, 3번이 되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월세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채고 군말 없이 참았는데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창호는 달라졌습니다. 말이 줄었고 술이 늘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분이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창호가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술이 한꺼번에 창호의 몸을 쳤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순분이는 수술실 앞에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를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가? 그 자존심이 목을 막았습니다. 창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완전히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한때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던 그 부지런한 남자가 이제는 혼자서 밥상도 차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순분이는 쉰을 향해 달려가던 나이에 남편의 간병인이 됐습니다. 오전에는 파출부 일을 나가고 오후에는 남편 병원 치료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녁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수년간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순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래 울었습니다. 내 아이가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엄마로서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딸 민지는 20살이 되자마자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이 집이 너무 무거워서였을 것입니다. 순분이는 서운했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뭘 해줬다고. 그렇게 살면서 순분이의 마음속에 그 질문이 다시 자랐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번에는 더 이상 그 질문을 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사귀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무겁고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게 있다면 내 운명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있다 해도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 이유 없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가. 창호는 10년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분이의 나이 61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골분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옆에 있었고 딸 민지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혼자 들어서는 순간 그 고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그 슬리퍼를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망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기도 모자랐습니다. 그냥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 사라지니 나도 이제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 줄어든 것 같은 느낌. 그 이후로 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내려왔고 딸은 명절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평생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이 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뭔가를 이루거나 누군가에게 기억되거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남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그 허함을 달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65의 어느 봄 순분이는 병원에 갔습니다.
몇 달째 소화가 안 되고 등 쪽이 뻐근하고 밥을 먹으면 금방 더부룩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 민지가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의사가 자신에게 앉으라고 말하는 순간 순분이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췌장암입니다. 사기예요. 세상이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됐다는 말, 수술이 어렵다는 말, 항암 치료를 시작해봐야 한다는 말이 공기 중을 떠다니는데 순분이는 그 말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딸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분이는 딸 손을 잡으면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게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쳐 있다는 것, 삶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희미해져 있다는 것.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혈관이 굳어서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간호사가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가족이 자주 왔고 항상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맞은편 침대부는 매일 아침 묵주를 쥐고 기도했습니다. 순분이는 커튼을 치고 혼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왔다 가면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직장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올 때마다 아들의 얼굴에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순분이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런 표정 짓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갔으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리웠습니다. 딸 민지는 자주 왔습니다. 밥도 챙겨왔고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해도 순분이는 짧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덩어리진 것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게 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입원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온 간호사의 이름은 이지수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볼에 희미한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환자를 볼 때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동안의 간호사들은 바빠서인지 차트를 보거나 주사를 놓으면서 환자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수는 달랐습니다. 주사를 놓으면서도 약을 가져오면서도 잠깐씩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무셨어요? 첫날 아침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저냥. 순분이는 짧게 대답하고 외면했습니다. 통증이 심하셨지요? 어제 밤에 진통제를 드렸는데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순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괜찮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혈압을 재면서 체온을 재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것,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 병원 뒤편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됐다는 것. 순분이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귀에는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의 방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절대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처치를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이 유독 심해서 순분이가 신음을 내뱉고 있을 때 지수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분이가 호출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지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순분이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진통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처음에 그게 불편했습니다. 뭐하러 앉아 있나? 할 일 없나?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적막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곁에 있어준다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준다는 것. 얼마만인가. 그냥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던 게. 순분이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봐요. 할 일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어머니가 할 일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순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처치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순분이가 불렀습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저기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개 있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당신은 왜 그렇게 다들한테 잘해요? 지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자서 많은 걸 버텨왔는지 보여요. 그게 보이면 그냥 곁에 있어드리고 싶거든요. 순분이는 그 말에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왔고 매일 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분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밥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귀가 잘 안 들려서요. 한쪽이.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안해요. 어머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순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곁에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닌가요? 순분이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수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나가기 전에 병실에 들렀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가는 것이 이 간호사의 습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이 어디 잘 와요? 자꾸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순분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지수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순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결혼하던 날 아들의 병, 사업 실패, 남편의 뇌출혈, 그리고 10년간의 간병 생활까지 지수는 아무 말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반응하거나.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순분이는 기이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 꺼내보니 다르구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박혀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평생 혼자 다 버텨오신 거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죠. 남편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도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순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에 순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아, 네. 괜찮아요. 지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분이는 그날 밤 이상하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왔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밤에 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지수가 야간이 아닌 날이었는데 순분이는 호출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짧고 투박하고 예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마치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어디선가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 가슴 속에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은.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덜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분이는 그 느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묻어뒀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왔습니다. 오늘은 낮 근무였습니다. 처치를 마치고 나가려는 지수에게 순분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지수 씨. 네, 어머니. 그 기도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수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의 그 조용한 눈빛이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이야기.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짜 마음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순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좀 어색해서. 지수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분이도 어색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짧았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많이 힘드시고 많이 아프시고 많이 지치셨어요. 이분을 만나주세요. 이분의 마음을 봐주세요. 아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분이는 눈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폈습니다.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순분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이상하게도 예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올랐을 때였습니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며 아이 옆에 있었던 순분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 걸어서 병원에 갔던 그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민준이가 살았습니다.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이들 중에 아무 후유증 없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청력만 조금 잃었습니다. 청력만. 그 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청력을 잃었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살았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던 그 시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은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딸은 독립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 험한 세월이 어쩌면 아이들을 강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호가 쓰러졌을 때, 반신마비로 10년을 함께 했을 때, 그 10년이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 10년 동안 창호와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해지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던 오후가 있었습니다. 창호가 어눌한 말로 고맙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10년을 빼버리면 창호와의 이별이 더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둘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합리화하려는 건 아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생각들이 제법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혹시 이런 걸 말하는 건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것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 자기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순분이는 민준이를 보면서 오랜만에 제대로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이 넘은 아들. 관자놀이에 흰 머리가 보였습니다. 귀에는 조그만 보청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끼고 다닌 보청기. 순분이의 가슴을 늘 아프게 했던 그것. 왔냐? 네, 엄마. 밥은 먹고 왔어? 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이는 가져온 과일을 꺼내고 순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분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직장 어때? 힘들지는 않아? 괜찮아요, 엄마.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 네.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민준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 회사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알죠? 순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지역 상담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알지. 거기서 제가 주로 담당하는 게 가정폭력 피해 아이들이에요. 순분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저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이요. 아버지한테 맞거나 집에서 무서운 것들을 봐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 상담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말해요. 지금 이 고통이 다 끝날 거라고. 너는 살아남을 거라고. 순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인 거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걸 겪어봐서예요. 집이 힘들었고 귀가 안 들려서 학교에서 놀림받았고 대학도 못 갔고. 그런데 살아남았잖아요. 엄마가 곁에 있어줬으니까. 그게 있어서 지금 저도 그 아이들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순분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시절을 버텨준 게 제가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후회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아들의 귀를 못 고쳐줘서
아들의 꿈을 빼앗아서.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그걸 겪어봐서예요.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왔습니다. 순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어제 아들이 왔었어요. 그러셨어요? 아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 아이들 상담이에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힘들었거든요. 귀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그렇고. 그런데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평생 미안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을 산다고 하니까. 순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믿고 싶기도 하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계신 거라고요. 그 시간에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게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많이 달라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셨다면 그분은 잔인한 분이에요. 그런데 고통 속에 함께 계셨다면 그분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순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다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에서 새벽마다 일어나던 그 시절에도 아들 병원에서 밤을 새우던 그 시절에도 남편 간병하며 잠을 못 자던 그 시절에도 혹시 혼자가 아니었던 건가? 그 생각이 처음으로 가능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회진을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병실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서 한참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데요? 지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예요. 순분이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요. 순분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 입양을 갔는데 그 집도 오래 있지 못하고 나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순분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를 위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고요. 순분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길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국밥 한 그릇을 사줬어요. 지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나한테 밥을 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살아봐야겠다고. 순분이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병원에 온 게 올해 초예요. 이 병동에 온 것도 얼마 안 됐고요. 처음에 어머니 차트를 봤을 때 경상북도 출신이시고 연세가 비슷하시고 이름이 박순분이시잖아요. 순분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한테 밥을 사주신 분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시던 분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수가 눈을 들어 순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그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순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23 즈음이었을까요?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창호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읍내 길가에서 혼자 웅크리고 우는 아이를 봤습니다.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봤더니 고아원 아이였습니다. 그날 마침 월급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데려가서 밥을 사줬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그 일을 기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작은 일이었으니까요. 내 인생의 고통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분이의 병실에 배정됐습니다. 밤마다 곁에 있어줬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기도를 함께 해줬습니다. 평생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한 아이의 삶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수십 년 후에 죽음을 앞둔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십 년을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도운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그냥 버텨만 온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고 있던 그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흐느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부르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냥 말이었습니다. 혼잣말 같은, 그러나 어디선가 듣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당신이 있었군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못 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거기 있었군요. 그날 이후로 순분이는 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몸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밤에 통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눈이 떠졌구나. 오늘도 있구나.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드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이 평생 무언가를 해왔구나. 허드렛 일도 하고 아이도 안고 남편 밥도 먹이고 이 손이 참 많은 걸 했구나. 지수가 올 때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게 기도도 했습니다. 순분이는 이제 혼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은 서툴렀습니다. 뭘 말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오늘도 있게 해줘서요. 아들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수 씨가 오래오래 많은 사람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있었다면 고맙습니다. 어느 오후 지수가 들어왔을 때 순분이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개나리는 이미 지고 이제는 라일락이 보랏빛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꽃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냥 보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는 꽃 볼 여유가 없었어요. 어른이 돼서야 조금씩 보게 됐어요. 순분이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어머니.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자랐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지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저를 봐줬을 때가 있어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봐주고 싶었어요. 그 국밥 한 그릇이요?
그것뿐만은 아닌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순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아무도 나를 봐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평생 원망하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순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봐줬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의사가 불렀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인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로 전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놀랍게도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로 가는 건가? 무섭기보다는 신기했습니다. 창호가 먼저 가 있겠지. 어머니도 계시겠지. 어릴 때 아버지도 거기 있을 텐데 거기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일까? 평생 원망했습니다. 평생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왔습니다. 딸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두 아이가 양쪽에 앉았습니다. 순분이는 두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딸이 물었습니다. 아프지. 그런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딸이 울먹였습니다. 민지야. 응. 너한테 미안한 거 있어. 뭐가? 내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집안이 그래서. 그 시절에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알면서도 미안해. 순분이가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네가 그 일하는 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네 키운 거. 민준이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사실인 걸 왜 못해. 세 사람이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순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참 좋다. 이 순간이 평생 원망하며 살아온 그 세월 끝에 이렇게 찾아왔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퇴근하기 전에 들렀습니다. 두 아이는 잠시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평온해 보이세요, 어머니. 그래요? 네. 순분이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웃음이었습니다. 지수씨 고마워요. 제가 뭐려. 나한테 곁에 있어줘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 해줘서요. 옛날 그 아이 이야기. 지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나도 몰랐던 일인데. 몰라도 해주셨잖아요. 순분이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담았습니다. 몰라도 해줬다. 하나님도 그런 것일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많은 것을 해주셨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지수씨. 네. 오늘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짧아도 돼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수의 기도는 이번에도 짧고 조용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이제 알겠다고 하세요. 이제야 알겠다고. 평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의 인생 속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함께 드립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도 함께 해주세요. 아멘. 순분이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뭔가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인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억지로 막지 않았습니다. 아멘. 순분이가 처음으로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아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오래된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잠가두었던 문.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무서워서 열지 않았던 문. 그런데 그 안에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분이는 그 여름을 버텼습니다. 가을이 왔을 때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맑은 날에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지는 것을 봤습니다. 낙엽 한 장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곁에 있을 때 순분이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엄마 인생 있잖아. 응. 처음에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내가 겪은 게 다 뭔가 이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지수 씨를 만난 것도 다 어딘가에서 연결된 것 같아. 민준이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순분이가 말했습니다. 늦게 알았지만 계신 것 같아. 내 인생 내내 계셨던 것 같아. 박순분 씨는 그해 늦가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표정이 평온했다고 합니다. 민준이와 민지가 곁에 있었고 지수도 퇴근 후에 잠깐씩 들렀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있던 날 순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민준이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수에게 들었을 때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인생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것.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함께 계셨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박순분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인생인가 싶었던 날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만 무너졌던 기억이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래 살수록 더 잘 압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 혹시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내 인생 곳곳에 작은 흔적들을 남기셨던 건 아닐까요? 내가 기억도 못하는 어떤 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순분 씨는 끝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는 순간이 언제든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오신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필연이었던 것 같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짧아도 됩니다. 한 줄이어도 됩니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말 한마디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살립니다. 박순분 씨가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줬던 것처럼, 지수가 밤새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야기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그 삶이 어쩌면 사실은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오늘 하루 지나온 당신의 삶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